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와 아마존의 실적 발표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는 불확실성이 문제였습니다. 2024년 인도량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머스크는 2023년의 인도량 성장률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낮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2023년 YOY의 38% 성장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에 대해서 Almost No Guidance for 2024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월부터 테슬라가 IR팀을 통해서 마틴 비에차를 통해서 전해오는 한 가지 지속적인 메시지가 있죠. 바로 저가형 모델이 속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 나오기 전에 두 개의 성장 웨이브의 중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2021년까지의 4년간 성장을 이끌었던 모델 3와 모델 Y가 주도했던 첫 번째 성장에 있고,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저가형 모델이 주도하는 두 번째 성장의 웨이브 사이에 있다는 의미죠.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차세대 플랫폼에서 꽤 진도가 나가고 있고 생산량까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 하반기쯤에 양산이 시작될 것을 알렸는데요. 실제 실적이 반영되는 구간은 26년부터 유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25년 중반부터 상대 강세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조면에서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 시스템을 혁신하는 일이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위에 적혀져 있는 현저하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다라는 언급. 그 후 인도량 가이던스는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런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 새로운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2023년에 보였던 성장률인 38%만큼 성장할 것을 감안했다면 거의 인도량 가이던스가 250만 대 정도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컨센서스는 이미 여기서부터 한참 낮아져 200만 대와 220만 대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성장률로 바꿔서 생각하면 YOY 11%에서 22% 사이였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에 바로 앞두고 나온 보고서 또한 1월 22일 모건 스탠리의 2024년 인도량 예상치는 225만 대에서 208만 대로 낮춰진 보고서였습니다. 38% 수준에 비해서는 기대가 크게 낮았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었죠. 다만 지금의 시기와 조금 더 맞물려 생각한다면 문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 자료를 통해서 최근의 4분기 실적 발표는 주로 AI나 혹은 그 뒤에 소개드리는 아마존처럼 스스로 테일윈드를 만들어내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는 기업일 경우에는 성장 확보나 비용 절감에 대한 정확한 가이던스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풀리어 가이던스를 제시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말할 경우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트렌드라고 설명드린 바 있었습니다. 항공사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 그것을 잘 느낄 수 있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델타 에어라인의 경우에는 12일 가이던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가 조금 어렵다면서 경영진은 소극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그 당시 9%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체 항공 섹터에 하락을 이끌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10일 뒤 실적 발표에서 첫 2주 동안 출장 수요가 크게 늘었다라고 말하면서 개별적인 순풍을 말하자 전체 섹터를 다시금 끌어올렸죠. 이처럼 현재 시장에서는 2024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꽤나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디스카운트 요소를 매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를 다루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물가나 금리, 수요, 고용까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인도량 추정치가 없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나 운용사 입장에선 우선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콜이 앞서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안 좋았던 두 가지 코멘트들도 있었는데, 하나는 중국 OEM들이 워낙 낮은 비용 구조, 또한 여기에 곁들여 보조금 같은 저가 공세로 수출 중이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 장벽을 쌓지 않으면 거의 모든 자동차 기업이 무너질 거란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머스크고 중국에서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톤 다운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AI가 점점 더 부각되는 시기에 최근 5년간 도조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가네시 벤카타라만이 사임했던 부분이 겹쳐서 생각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뭔가 도조 프로젝트가 잘 안 풀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고려할 때 고민하는 세 가지 요소는 크게 첫 번째 매크로, 두 번째는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업황으로 따지자면 2022년부터 시작된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항상 턴어라운드를 예상하는 기업을 판단할 때는 만약에 매크로 첫 번째가 돌아온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산업의 성장성과 기업의 경쟁력도 회복될 것이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세 번째를 충족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한번 순풍이 분다면 돌아올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두 번째 자료는 네이버를 통해서 발간된 자료 중에 이번 주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해주신 주제였습니다. 올해 빅테크들 중 탑픽은 엔비디아이지만 스스로 구조적으로 유의미한 순풍을 만드는 기업이 아마존이기 때문에 네프콘을 시작하고 나서 꾸준히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 엔진이 모두 켜진 상태라고 평할 수 있겠네요. 컨콜에서 읽을 수 있었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지역 물류 모델의 전환 효과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 물류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마존식 플라이휠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우선 혁신을 통해서 낮은 비용 구조를 만들게 되면 경쟁사보다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겠죠. ASP가 더 낮아도 같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새로운 영업현금 흐름을 일부 쿠폰 발행 같은 데에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매출을 더 올리는 효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낮은 비용을 기반으로 고객들은 아마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얻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의 유입과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소비자를 찾아 나서는 수많은 셀러들을 다시 유입시키면서 이들로 하여금 더 많은 상품 구성이 갖춰지기 때문에 여기서 생긴 또 다른 매출로 다시 비용 구조를 혁신하는 게 가능해지죠. 여기서의 핵심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제품 단위당 배송 서비스 비용을 절감했다는 것입니다. 약 6년 만에 처음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꽤나 오래 강하게 크게 지속될 것으로 보여주는 한 줄이었죠. 플라이휠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저비용 구조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지역 물류 모델에 대해서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2020년 코로나 봉쇄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집에서 머물면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양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었습니다. 아마존의 글로벌 운송 부사장은 당시에 팀 트래픽이 워낙에 가파르게 늘다 보니까 전략적인 목표가 바뀌었다고 말했는데요. 풀필먼트별로 가능한 한 원래는 고객에게 빠르게 배송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가 최대한 풀필먼트당 많은 볼륨을 처리하는 목표로 바뀐 것입니다. 질보다는 양을 택한 것이죠. 물류센터가 엄청나게 비효율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자 2020년 말에 아마존의 석학들이 속해 있는 장기계획연구팀에서 내부적으로 솔루션을 베조스에게 보고했습니다. 물류센터가 원래의 궤적에 비해서 더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지나치게 복잡해질 것이라며 처음으로 아마존에서 내부 지역화 물류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가 올라간 시기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마존이 더 많은 물량을 최대한 배송하는 목표로 바꾸고 나서 너무 많은 지점들을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하면서 생겼습니다. 분명 기존에 풀필먼트 센터의 수가 작을 때에는 효율적이었지만 이 수를 급격하게 늘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서부의 네바다에 있는 풀필먼트 센터에서 캘리포니아 것도 처리하지만 남부의 텍사스나 동부의 뉴욕 같은 물건도 보내는 시기였습니다. 더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캐파가 남는 대로 고객 물류를 처리하기 바빴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풀필먼트 센터에서 지역 관할을 넘어서 미국 전역의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폭증하는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캐파가 남는 대로 전 지역을 커버했고 물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효율을 희생했던 것이죠. 이제 닥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도 아실 굵직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베조스가 2021년 사임을 발표하고 CEO 자리는 7월 5일부터 앤디 제시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제 앤디 제시가 지휘봉을 잡은 이후 첫 번째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다는 의미겠죠. 아마존의 물류를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2021년 말부터 아마존의 장기계획팀은 지역 배송에 초점을 맞춘 첨단 풀필먼트 최적화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배송 방식과 다양한 구성, 한마디로 미국 전역에 몇 개의 풀필먼트를 놓을 것이고 얼마의 크기들로 놓을 것인가를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했죠. 수백만 개의 변수를 집어넣었고 불확실성도 당연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이 결과 사내의 프로젝트 팀은 1년 반 만에 지역 배송 구조에 대한 상당한 최적의 방식을 구현해냈습니다. 아마존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경쟁 역량이 발휘된 순간이었죠. 지역 배송의 핵심은 ATROPCS 팀의 새로운 배송 시스템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이 Buy Now를 클릭하자마자 이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최적의 배송 경로를 할당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전체 운송팀이 긴밀하게 관여해서 고객 주문부터 구매 결정, 풀필먼트와 내륙 물류, 해상 물류까지 협력할 수 있었죠. 2022년 하반기부터 테스트를 위해서 운송팀이 새로운 ATROPS를 적용하여 홀리데이 시즌 배송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후 2023년 1월 18일부터 새로운 풀필먼트 시대의 포문을 열었죠. 이렇게 이미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한번 데이터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풀필먼트 센터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8개의 권역센터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조금 더 작은 지역들로 나눠서 이 구역 안에서 배송하는 전략을 가질 수 있겠죠. 한마디로 수도권에서 배송했는데 왜 굳이 옥천 허브로 갔다 오냐? 그렇지 말고 가까운 지역에서 한번 처리한 이후 안으로 보내자.
그렇게 했을 때 당일 배송률이라든지 고객의 만족도도 훨씬 더 높아진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듯합니다. 지역을 더 작게 나눌수록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고 이동거리나 재고 수준, 트럭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은 극대화되죠. 조금 더 크게 예상을 해보자면 지역 배송 전략이란 아마존답게 기존의 방식이 잘못됐다면 얼마든지 노력해서 더 나은 전략으로 수정한다 라는 아마존의 조직 문화의 유연성과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거대 유통업체들은 각각의 물류센터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자로 활용하고 있죠. 이는 조금 더 특별한 소비자들의 행동과도 연관됩니다. 만약에 효율적인 배송을 통해서 배송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줄어든 비용만큼 마진율도 좋아지지만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근처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했던 일상품을 더 많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훨씬 더 짧아졌지만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아마존은 미국 전체의 이커머스 배송 기간인 5.2일에 비해서 1.5일로 매우 짧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더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순풍을 느낄 수 있겠죠. 지역화 그리고 물류 자동화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하게 되면 마치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시면 하루에도 수만 번, 수십만 번씩 반복하는 이 태스크들을 어떻게 1, 2%씩 효율화시킬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아마존이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송 경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나 풀필먼트 센터 내에서 로봇을 통해서 물류 자동화를 극대화로 끌어올린 것도 엔비디아의 아이삭 심과 AWS의 역량 그리고 아마존 자체 팀의 소프트웨어 덕분에 가능했죠. 자체 물류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대시보드화하여 계속해서 효율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그리고 서드파티 셀러의 플라이휠도 지역 물류 모델만큼이나 커다란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2, 3년간 기대가 큰데 해당 사업부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AWS 턴어라운드인데요. 이번 빅테크 실적의 특징은 하이퍼스케일러의 3사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이제는 고객들의 클라우드 지출이 조금씩 늘어날 것임을 말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이 이제 다시 올라올 거란 의미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통적인 클라우드 지출의 감소세, 최적화에만 집중하고 새로운 워크로드를 시작하지 않는 이게 끝났다고 말했고 구글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영역들에서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며 아마존은 4분기에 이제 매출 성장률이 가속이 붙었는데 이러한 추세가 2024년까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그리고 서드파티 셀러의 플라이휠 규조와 AWS의 생성형 AI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은 지난 11월부터 시작됐는데 이것은 모두 네이버 콘텐츠를 통해서 다뤄드렸습니다. 이번 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이번 주간 전략 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빅테크 7개 기업의 프리뷰를 정리해봤으며 S&P의 향후 12개월 EPS가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 매출 성장률이 턴어라운드한 기업군을 정리해봤고 비즈니스 AI의 서프라이즈 추세나 애플의 EU 앱스토어 제3자 결제 허가로 인해서 얼마의 네거티브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 후 코멘트는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꼭 한번 보셔야 할 강연이라고 생각한 시골이사 박경철님의 W를 찾아라입니다. 박경철님의 2008년 아주대 강연은 지금까지 오래도록 회자되곤 하죠. 0.9% 안에 들기 위한 잉여인간이 되지 않기 위한 피나는 고민의 흔적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마다 거대하고 새로운 W가 다가오죠. 마침 AI의 발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지금 93년 이메일부터 인터넷, 핸드폰에 이르기까지 시대 정신을 생각해보기 좋은 때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의 방적기를 보고 양떼를 떠올린 영국의 감자농부, 1903년 핸디포드를 보고 주유소를 떠올린 록펠러, 1988년 다이나텍 SL을 보고 휴대폰의 미래를 떠올린 이야기가 남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4분기 실적 발표 분석이었습니다. 대규모 AI의 추론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애저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은 2분기 26%, 3분기에 29%, 4분기엔 30%였습니다. 이 중 AI의 실적 기여는 3분기부터 시작됐는데 3%포인트만큼 기여했고 4분기에는 그의 2배인 6%포인트만큼 기여했죠. 대부분의 성장이 현재 오픈 AI GPT를 인프런싱, 한마디로 추론하는 것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향후 코파일럿이 이끄는 또 다른 매출 성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볼 때 AI의 사용과 고객 모두 늘었고 아마 이번 2분기쯤에는 AI 매출 성장률 기여도가 현재 6%포인트에서 훨씬 더 올라간 1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AMD 4분기 실적 발표는 겉과 속이 다른 컨센서스가 문제였습니다. 긍정적인 건 서버 CPU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고 있다는 점인데 시장 점유율 면에서 인텔과 AMD, ARM 기반의 시장 점유율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의 턴어라운드 효과가 앞으로 AMD에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죠. 다섯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4분기 실적 발표 아마존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 가지 엔진이 모두 켜졌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마존은 올해 엔비디아와 함께 빅테크 중 가장 기대하는 기업이죠. 아마존의 물류 역사상 최대의 전략 변경인 지역 물류 모델의 플라이휠,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와 서드파티 셀러가 갖는 플라이휠, 세 번째는 기다리던 AWS의 턴어라운드였습니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약점이 생성형 AI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부분인데, 2023년 11월부터 AWS도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림푸스이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